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과정의 김선주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챕터 1에서는 교육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교육에 대한 정의라던가 교사의 자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에서는, 두 번째 차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발달 이론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수학 교육인데요. 수학 교육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교육부에서 어떤 개정 교육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 달에 출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2009 개정 같은 경우에 뭐 3차시 있는 내용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4차시에서는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수학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 2009 개정 교육 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떤 목표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된다던가, 어떤 식으로 편성 운영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시를 보시면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15년 3월 15일 날 발표가 되었어요. 자,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일부러 실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차시 같은 경우는 수학학습 부진화의 고찰인데,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수학에 대해서 싫어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수학학습 부진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의수학입니다. 이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창의성이라던가 창의성 향상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하고 수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그 창의적 수학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서 창의적으로 그 수학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1차시 같은 경우는 교구를 활용한 수학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테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수학에 접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4인데요.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스토리텔링하고 수학하고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형식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4번째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평가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교육부라던가 현지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학을, 이 스토리텔링 수학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 16은 토의 학습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뭐 이야기를 형성하고 마련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하면서 토의하는 형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의하는 어떠한 그 방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초등수학 개념 이해죠. 그래서 이제 뭐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수학에서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부터 6학년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고, 여기에서 약간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의할 점, 그래서 지도 시에 약간 참고할 사항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죠. 스토리텔링 수학 실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동화 속에서의 수학, 과학 속에서의 수학,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의 수학, 생활 속에서의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동화 속에서 수학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그리고 과학 속에서의 수학이라던가 역사 안에서도 수학이 있는데 뭐 수학
자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약간 새로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듣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의 어떤 그런 길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그러면 첫 번째 차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교육의 정의 및 교사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요. 구성해 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맹자의 진심장에 그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 부모 형제들이 무탈하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티브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교는 가르칠 교죠. 그래서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 그리고 이제 본받은 가르침, 알림 이런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죠. 뜻이. 그리고 기를육 같은 경우는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결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길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고 살찌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라틴어에서 왔어요. 에듀케어에서.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아웃에 대한 뜻이죠.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듀케어 같은 경우는 드로잉, 그래서 끌어낸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피교육자의 잠재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이죠. 페다고기. 자, 여기 인들 보면 이제 페다고고스라고 해서 그 그리스의 교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입는 착용하는 교복이 아니라 이제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노예도 약간 좀 이제 급이 있었는데 좀 약간 좀 상급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뭐냐면 그리스에서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갈 때 지금은 부모님들이 뭐 이제 차로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아예 어떤 이렇게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그런 노예가 있었죠. 그런 분들을 교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제 아이는 페이다고고스 페이도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고스 같은 경우는 이끌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교육학이라는 뜻은 결론은 이런 뜻이죠. 인간의 내부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성숙한 상태, 그 미숙한 상태, 즉 아이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교복의 어떤 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미성숙한,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의 의미에서는 또 피터스 같은 경우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문명화된 삶의 형식으로 입문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정복무 교수 같은 경우는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전달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산업사회였어요. 그래서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 자체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떤 훌륭한 어떤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전부였고 주입식 암기가 약간 좀 전부였죠. 그리고 이제 수업의 주도자는 교사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죠.
자, 그런데 이제 교육이 변화되었죠.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교육 또한 변화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이라던가 컴퓨터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해도 결론적으로 웬만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중심에 맞게서 맞춤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이미 아이들이 이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찾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식의 어떤 암기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이해 위주, 그리고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수업의 주도자가 누구로 바뀌게 됐냐면 학습자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교사에서 학습자가 됐죠. 가르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깨닫고 알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가르치는 즐거움이 컸거든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즐거웠으면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지금 습득하고 있는지 그의 행동의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이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이제 배웠고요. 이제 학습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은 완전히 그 학생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학습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에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기간 이상 인간의 성향이나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정 기간 이상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힐가드하고 바우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행동이 변형되는 과정이다. 결론은 변화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어겐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이들에게 했던, 네. 자, 질병, 피로 또는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신체적 상태의 원인을 돌릴 수 없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경험으로부터 오는 행동 또는 행동의 잠재력의 영속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이라던가 그 행동의 잠재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 계속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학적, 사전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다라고 심리학 그 사전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결과, 그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게 있어 끝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 잠재력의 변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교육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학습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발성의 원리죠. 네, 자발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학생하고 교수하고의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가 중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가르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쉽게 막 저는 술술술 막 풀어요. 풀면 아이들이 이렇게 다 보면서 제가 약간 좀 반성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제가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간에 뭐 쫓긴다는 그런 이유로 막 이렇게 푸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개성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개별화의 원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과 속도 자체가 어떤 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개개인의 능력 수준과 특성에 따라서 적합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개별 수업이 돼야 되고 수준별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뭐 수학하는데 무슨 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학을 하면서 의사소통이라던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다시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관의 원리죠. 직관의 원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물에 의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다 보니까 이건 숫자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실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합화의 원리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 생각을 하면 교육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학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적인, 인지적인 측면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의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상이라던가 그 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 신체적인 면에 모두 다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상당히 좋은 원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자의 명칭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교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사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다 가르친다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각각의 내용들을.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학생도 지도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대해서 어떤 그 오는 그 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연구하는 그 연구 실적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공학 학술의 진보 및 학생을 가르치며 그 연구를 지도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교수의 자격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인격, 교수 능력, 교육 경험, 연구 업적 등을 기준으로 그 교수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런 좀 퀄리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죠. 교사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학교에 약간 국한을 시키는 어떤 그런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발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소명의식, 사랑, 개방된 마음이죠. 지금 1순위가 뭐 여성들 1순위가 그 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순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명의식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떤 그런 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자질이죠. 교과 지식과 그거에 준하는 기술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리고 인성적 특성 같은 경우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중, 협동성,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사회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역할 같은 경우는 지식과 기술 전달, 뭐 생활 지도라던가 교육 발전에 공헌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전국에 많은 교사님들 화이팅.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학원, 강연회, 강습회 등에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어떤 시간 강사라든가 전문 강사님들도, 전임 강사님들도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강의할 수 있는데 그 강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네, 이런 분들이 강사고요. 자, 코치는 많이 보셨죠. 이제 막 코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 말고 코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말고 또 여러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적으로 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 학습 코치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학습 코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필요에 접근해가는 방법에 숙련된 사람이죠. 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일방적인 지도라던가 교수라던가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좀 차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개별적인 개념이 좀 부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격려 지원하면서 자, 전략과 해결책을 더 쉽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멘토인데요. 이제 이 멘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당신의 멘토는 누구인가 이런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현대모비스라는 데에서 했네요. 자, 그럼 보면, 자, 39% 같은 경우는 직장 선배 혹은 상사가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는 부모님, 그리고 유명인사 같은 경우 13%, 그리고 이제 시대의 위인 같은 경우 12%,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 은사님들이 6% 당신의 멘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멘토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는 무엇이냐면, 자, 청년이 있죠? 이 건장한 청년과 이 약간 어르신이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건장한 청년은 이티카 왕국의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커스예요. 근데 오디세우스가 누구죠? 네, 여러분들 이제 딱 느낌이, 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트로이 전쟁 있는 부분에서 약간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티카 왕국의, 왕자? 뭐죠? 그게 가장 높은, 네, 왕이었습니다. 네, 근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장성하지 않고 아주 어렸던 그런 왕자였는데 이 왕자를 놔두고 자기가 전쟁을 가야 되니까 너무 이제 좀 그런 거예요. 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신의 친구에게 이 아들을 맡깁니다. 좀 잘 좀 지도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디세우스가 그 전쟁이 끝나고 오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한 20년 정도 후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렸던 아이는 장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장성해서 보니까 정말 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라는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교육자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로 약간 이름이 불려지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분들을 생각하게 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혜와 신뢰로 그 학생이라던가 어떠한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턴트는 약간의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진단하고 그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컨설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입시 컨설턴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경영 컨설턴트가 발음이 왜 이렇게 오늘 안 되죠? 네,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고 한다면 필요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한번 보시면 뭐 판단력이라든가 협상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리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인성 같은 경우 분석적 사고, 도전정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라 모든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어떠한 그 전문 분야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자의 명칭입니다. 촉진자죠. 이제 촉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친구들 어떤 학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학습자를 참여하게 해주고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과 사고작용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역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촉진자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사죠. 지도사 같은 경우는 지도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것,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도사님들이 되실 거잖아요. 자, 그럼 지도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걸 다 받아주기가 좀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 현장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성이라던가 사회성에 대해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담당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자질입니다. 교사의 자질은 사실은 여러분이 딱 한번 눈을 감고 교사로서는 어떤 교사가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사의 자질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자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려는 교사.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가치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흥미나 요구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교사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상당히 좋은 그런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내와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교사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인내할 때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도 지도하는 거라던가 이런 좋은 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자질도 좋은 인품을 지닌 교사. 두말할 것도 없죠. 죄송합니다. 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교사. 자, 그리고 설득력과 응용력이 있는 교사죠. 이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전에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가르치는 데만 너무 열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고 그들이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득력과 응용력이 있는 교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라던가 이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으려면 응용력 또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교사의 역할 마지막 하나를 보고 마칠 텐데요. 이제까지 뭐 자질이라던가 뭐 교육의 정의라던가 이런 걸 딱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냐면 교사가 아니라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교사는 사실은 앞에 보여지면 안 되고 사실은 뒤쪽에 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사가 되시려고 한다면 아이들을 먼저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역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이들의 선수학습의 현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 아이들이 무엇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잘 학습되어져 있는지 이미 배운 내용이 제대로 숙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요자 요구 분석,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설계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잖아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있는데 그 교재를 어떤 식으로 교사가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교재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찾아서 동화 속에서 어떤 수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있으면 이제 어떠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냐면 뭐 주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학생들을 어떻게 주의 집중하는지, 동기유발은 어떻게 하는지, 피드백, 학습자료 제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창의력을 높이는 교수법은 무엇인지, 발문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창의력을 높이는 교수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집중이라던가 동기유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화사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대면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커다란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어떤 여러 가지 그 전략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자가 누구냐면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교육에 대한 주도자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